화산이 전부 터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 지구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시베리아 트랩 분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억 5천만 년 전 지구 생명체의 90% 이상이 멸종했던 그 사건 말이죠.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건 단순히 용암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 현재 지구상의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발 직후의 상황부터 봐야 하는데요. 지구에는 현재 활동 중이거나 휴면 상태인 화산이 약 1,500개에서 1,800개 정도 존재합니다. 이 화산들이 전부 동시에 분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용암이 아니라 하늘을 뒤덮는 화산재 기둥이죠. 각 화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높이로 치솟는 분출 기둥이 생기고 이게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거든요. 항공교통은 당연히 즉시 마비되고 공항은 전부 폐쇄됩니다. 화산재가 제트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뜰 수 없어요. 위성에서 본 지구는 마치 불타는 행성처럼 보일 겁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동시에 빛나면서 연기와 재를 내뿜는 모습이죠. 용암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산재와 화산가스입니다. 용암은 흐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피할 수 있지만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호주까지 날아가고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유럽 전역을 뒤덮는 시기죠. 실제로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아퍼들라이 웨쿨 화산 하나만 터져도 유럽 항공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 세계 모든 화산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대기는 순식간에 먼지와 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화산재는 단순히 더러운 먼지가 아니에요.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폐에 들어가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화산 폭발 초기 단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화산 주변 반경 100km 이내는 용암류와 화쇄류로 인해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죠. 화쇄류는 섭씨 7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고온가스와 암석 파편이 시속 700km 속도로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는 현상인데 이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 시민들이 순식간에 재 속에 묻혔던 것처럼요. 지금 전 세계 화산 근처에 사는 인구가 약 5억 명 정도 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폭발 초기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앙의 시작인데요.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와 특히 황산 에어로졸이라는 물질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붉게 보이다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낮인데도 황혼처럼 어두워지죠. 이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어요.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듬해를 여름 없는 해라고 불렀거든요. 유럽과 북미에서 한여름인데도 눈이 내렸고 농작물이 전멸해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화산 하나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1,500개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황산 에어로졸은 성층권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머물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화산재가 공급되면 이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차단되면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화산 겨울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기온이 5도에서 10도, 심하면 15도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적도 지방도 갑자기 온대 기후처럼 변하고 온대 지역은 아한대처럼 추워지죠. 극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층권의 화산재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수년 동안 하늘을 떠다니면서 계속 태양빛을 막아요. 지구는 점점 차가워지고 빙하기와 비슷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극지방에서 빙하가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바다도 얼어붙기 시작하죠.
온도 하락보다 더 심각한 건 식량 생산의 붕괴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자라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죠. 밀, 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전부 재배가 불가능해집니다. 온실에서 인공 조명으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 세계 전력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자체가 어렵거든요. 화산재가 태양광 패널을 뒤덮고 화산가스가 발전소 설비를 부식시키면서 에너지 생산도 급감하게 됩니다. 몇 달 안에 식량 비축분이 바닥나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되죠. 현대 사회는 대부분 식량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만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끊기면 굶주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화산가스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화산에서 나오는 주요 가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산화황은 대기 중 수분과 만나서 황산이 되는데 이게 비와 섞이면 산성비가 되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강과 호수의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민물 생태계가 먼저 붕괴되고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서 식수 확보도 어려워져요. 식물들도 산성비를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기 시작하죠. 숲이 죽으면 산소 생산도 줄어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온실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일단 대기에 들어가면 수백 년 동안 남아있거든요. 해양 생태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화산재가 바다로 떨어지면 해수의 화학적 조성이 변하고 산성비가 계속 내리면 해양 산성화가 급격히 진행되죠. 산호초는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죽어가고 조개나 갑각류 같은 생물들은 껍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태양빛 부족으로 광합성을 못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는데 이게 전체 해양 먹이사슬의 붕괴로 이어져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존재거든요. 이들이 사라지면 대기 중 산소 농도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의 맨 아래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고 그걸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작은 물고기가 없어지고 결국 큰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까지 영향을 받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풀이 자라지 않으니 초식동물이 굶어 죽고 초식동물이 사라지니 육식동물도 먹이를 찾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페름기 대멸종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그때는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규모의 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곤충들도 대부분 사라질 텐데 이건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존재들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후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화산 폭발은 대기 순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제트기류가 약해지거나 경로가 변하면서 기존의 계절 패턴이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반복되죠. 몬순 시스템이 붕괴되면 아시아 수십억 인구가 의존하는 농업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도 극단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게 되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적응해온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력망이 붕괴됩니다. 화산재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송전선과 변전소에 쌓이면 합선을 일으키거든요. 발전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는 화산재로 막히고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수력 발전소는 물에 섞인 화산재 때문에 터빈이 손상됩니다. 전기가 끊기면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멈춰요. 통신, 교통, 의료, 식수 공급 시스템 전부 전기에 의존하거든요. 며칠 안에 대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약탈과 폭력이 시작될 겁니다. 교통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됩니다. 항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고 도로는 화산재로 덮여서 차량 운행이 어렵죠. 화산재가 엔진 필터를 막고 차체를 부식시키거든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선로가 화산재로 뒤덮이면 열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항구도 화산재와 해일로 피해를 입어서 해상 운송도 크게 제약받고요. 결과적으로 물자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고립된 지역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시는 특히 취약한데 식량과 물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의료 시스템도 붕괴됩니다.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병원은 전기 부족과 의약품 고갈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만성 질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처하고 수술이나 투석 같은 치료도 불가능해집니다. 위생 상태가 악화되면서 전염병도 확산되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하수 처리 시설이 멈추면서 콜레라나 이질 같은 수인성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항생제가 없어지면 과거에는 쉽게 치료되던 감염도 치명적이 되고요. 그럼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지하 벙커나 핵시설 같은 곳에 비축된 식량과 자원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거든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 같은 시설도 일부 식물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 인류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 80억 명 중에서 장기간 생존 가능한 사람은 아마 수백만 명 이하일 거예요.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고 경제는 의미를 잃고 문명은 원시 수준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문명을 바꾼 사례는 많습니다. 기원전 1600년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미노아 문명이 멸망했고, 서기 536년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변화가 동로마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죠.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 폭발은 유럽 전역에 기근을 일으켜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단일 화산 폭발의 결과인데, 모든 화산이 동시에 터진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이 7만 4천 년 전에 폭발했을 때 인류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다는 연구도 있어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유전학 연구에서 발견됐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대멸종 사건이라고 분류합니다.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중 적어도 2~3번은 대규모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페름키 대멸종은 시베리아 트랩 분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트라이아스기 말 멸종도 중앙 대서양 마그마 지역의 화산 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백악기 말 공룡 멸종도 소행성 충돌과 함께 데칸 트랩 화산 폭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이 유력하죠. 이런 사건들은 생명체가 회복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화산 활동은 지각판의 움직임이나 마그마 챔버의 압력 같은 개별적인 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 분출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구는 회복하는데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릴 겁니다. 화산재가 가라앉고 대기가 정화되고 기온이 정상화되는 데만 수천 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생태계가 재건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종들이 진화하고 먹이사슬이 다시 형성되고 숲이 자라나는 과정은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 봐야 해요. 인류 문명은 그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겠지만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기술과 지식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문자조차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주 원시적인 농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문명을 건설하는데 수천 년이 걸릴 텐데 그때의 문명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화석 연료는 이미 대부분 소비됐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다시 일으키기도 어렵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리셋되는 셈이죠.